책과 어우러지는 삶을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볼 책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태어나 1862년 사망한 철학자, 수필가, 초월주의자였으며 생태주의의 효시라고 일컬어집니다. 소로우는 자신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에머슨의 범신론적 초월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에머슨의 소유주인 월든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살면서 이때의 경험을 이 책 월든으로 남겼습니다. 한편 소로우는 1846년에 발발한 미국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인두스의 납부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하였고, 후에 시민불복종이라는 명절을 쓰기도 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국가 권력이 부당하거나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월든은 소로우가 매사추세츠주 월든 호숫가에 직접 작은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살았던 기록과 자신의 소회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무소유의 철학으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도 소로우의 월든을 애독하고 실제로 미국으로 건너가 콩코드에 있는 월든호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사는 동네 인근에 있는 분당 율동호수라는 곳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데요. 둘레도 2.5km 정도로 비슷하고 호수의 모양이나 주변 풍경이 월든 호수와 흡사합니다. 무엇보다 산책로 길목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도 있어 소로우가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정취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호수가 사람에게 주는 지극한 행복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시계를 170여 년 전으로 되돌려 소로우가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월든 호수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월든 호수는 둘레가 약 2.7km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아담한 호수이며, 현재는 매사추세츠주 정부에 의해 월든 호수 주립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 살았던 것은 그의 나이 29세부터 31세까지였습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에게는 중앙정재계 진출과 같은 세속적 야망이 있었을 법도 하지만, 소로우는 졸업 후 바로 고향 콩코드로 돌아옵니다. 귀향한 소로우는 며칠 동안 교사 생활을 한 후 2년 후에는 형 잔과 함께 진보적인 사설학교를 세워 운영하면서 콩코드의 자연 속에서 글을 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절에 이루어진 뛰어난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과의 만남과 우정은 소로우의 정신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로우는 측량기사, 가정교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연필 공장에서 연필 제조 기술을 개선시키는 등 의외의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에게는 호구지책일 뿐 그런 일에 큰 열의를 가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1845년 7월 소로우는 오래전부터 꿈꾸어둔 월든 호숫가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책 월든에서 자신이 월든 호숫가에서 살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의도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필수적인 요건만 충족한 채 살아도 삶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배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또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 삶이란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니라면 살고 싶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체념한 채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깊이 있게 삶의 정수를 빨아들이고 싶었다. 삶이 아닌 것은 모두 파괴해버리고 강인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아가길 바랐다. 낫을 크게 휘둘러서 풀을 바싹 베어내어 삶을 구속으로 몰아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압축해버린 다음 삶이 천박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천박함을 전부 속속들이 알아내어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또는 반대로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아내어 다음번 여정에서 그 참모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결국 소로우는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거창한 목표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물질에 두는 세트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월든으로 갔던 것입니다. 소로우는 그의 책에서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의 건설비 내역을 화면에서처럼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판자 8달러 3.5센트, 지붕 벽 폐판자 4달러, 웻가지 1.25달러, 헌창문 두짝 2.43달러, 중고벽돌 1000개 4달러, 석회 두통 2.40달러, 털 석회 반죽용 31센트, 벽난로 철제 틀 15센트, 못 3.90달러, 경첩과 나사 14센트, 빗장 10센트, 백묵 1센트, 운송비 1.40달러, 합계 28달러 12.5센트. 총 비용은 28달러 정도였고 약 4.2평의 오두막 안은 허름한 나무 침대, 벽난로, 창가의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로우의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서 삶의 잉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모두 배제한 채 살아갔던 그의 독특한 생활 실험에서 과연 소로우는 무엇을 삶의 진수로 건져 올렸는지 그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적이라 간주하며 칭송하는 삶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왜 우리는 다른 여러 종류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오직 한 종류의 삶만을 기대하는 것일까? 원시시대 인간은 발가벗은 채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는 체류자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려준다. 피라미드야말로 웬 야심찬 얼간이에 무덤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인생을 바치도록 강요받는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만 제외하고 보면 전혀 경이로울 것도 없는 건축물이다. 나는 내가 조망하는 모든 것의 군주이고 그러한 내 권리에 대해 반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제 나는 우주 속에서 나를 가장 매혹시켰던 장소와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었던 시간에 더욱 가까이 살게 되었다. 그곳은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관측하던 수많은 별만큼이나 속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내 거처는 사색뿐 아니라 진지한 독서를 하기에도 대학보다 훨씬 나았다.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책, 즉 처음에는 나무 껍질에 적혔으나 지금은 때때로 아마지에 복사되어 읽히는 책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영향받았다. 독서를 잘하는 것, 다시 말해 참다운 책을 참다운 정신으로 읽는 것은 고귀한 훈련이며 오늘날 찬탄에 맞지 않는 그 어떤 훈련보다도 더욱 독자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 운동선수처럼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평생 꾸준히 훈련받아야 마땅하다. 여름날 오후 창가에 앉아있노라면 매 몇 마리가 내 개간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맷비둘기는 두세 마리씩 짝을 지어 질주하듯이 내 시야를 가로질러 날아가거나 집 뒤편 스트로브 잣나무 가지에 규바심 내며 앉아서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기관차의 기적소리는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마치 어느 농부의 안뜰 위를 나는 매의 울음소리처럼 내가 사는 숲을 관통해 들어온다. 저녁나절 숲 너머 먼 지평선에서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는 감미롭고 운율적이다. 처음에 나는 그 소리가 산과 골짜기를 헤매다니며 가끔씩 내게 세레나데를 불러주던 어느 우뮤 시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착각했다. 나는 세상에 부엉이가 있어서 기쁠 따름이다. 부엉이가 인간을 위해 어리석고 미치광이 같은 부엉부엉 울음을 울도록 하자. 그것은 한낮에도 빛이 들지 않는 늪지대나 황혼역의 숲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소리이자 인간이 아직 그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미답의 광활한 자연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나는 가장 달콤하고 다정하며 가장 순수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사귐은 자연의 대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우쳤다. 자연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각을 차분히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두운 비애가 찾아올 겨를이 없다. 나는 외로움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고 고독감에 우울했던 적도 없다. 그러나 숲으로 들어온 지 몇 주 지난 시점에 단 한 번, 꼭 1시간 동안 고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웃 사람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회의를 품은 적은 있었다.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빠져있자니 자연 속에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 그리고 집 주변을 에워싼 모든 소리와 풍경 속에 실로 달콤하고 너그러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갑자기 확신할 수 있었다. 내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는 사교를 위한 것이다. 오늘 아침 내 집을 찾아온 사람은 실로 호모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파플라고니아 사람 같은 이였다. 여기에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애석할 따름이지만 그의 이름은 그에게 참으로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시적이기도 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이 나무꾼보다 더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다. 전 세계에 암울한 도덕적 그림자를 던지는 악덕과 질병에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했다. 그러는 사이 길게 내려놓으면 총 11km가 넘는 개간지 밭 일항에 심어놓은 콩이 참을성 있게 김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밭을 경작하며 오랫동안 콩과 맺은 교제는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다. 나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하고 도리깨질하고 선별하고 마지막에는 내다 팔기까지 했다. 월든 호수는 같은 각도에서 바라봐도 어느 순간에는 파랗다가 다음 순간에는 초록으로 변한다. 어쩌면 하늘과 땅의 중간에 놓여있는 까닭에 그 둘의 색을 다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월든 호수는 나를 위해 미리 파놓은 우물과도 같았다. 호수물은 언제나 맑지만 1년에 넉 달은 그에 더하여 차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 시기 호수의 물맛은 최고라고 할 수는 없어도 마을의 어느 물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호수는 가장 아름답고 표정이 풍부한 풍경이 특징이다. 그것은 대지의 눈이다. 호수를 들여다보는 이는 자기 본성의 깊이를 측정하게 되리라. 얼마나 많은 동물이 숲속에서 비밀스럽게 야생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 존재를 들키지 않고 삶을 영위해 간다. 일전에 나는 오두막 뒤편 숲에서 너구리를 본 적이 있고 지금도 밤이면 녀석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가을이면 여느 때처럼 아비가 날아와 호수에서 털갈이를 하고 목욕을 하며 내가 채 잠을 깨기도 전에 그 야성적인 웃음소리로 숲을 울려대곤 했다. 정적 속에서 겨울밤을 보내고 나면 나는 꿈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라는 식의 질문을 받고 헛되이 잠결에 답을 하려 애쓰다가 깨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눈을 떠보면 모든 피조물을 품은 자연이 새벽을 맞아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내 넓은 창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 입술에는 아무런 질문도 얹혀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 질문의 해답인 자연과 햇살을 받아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다. 아, 월든의 강꽃이 곡이여. 녀석들이 얼음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거나 낚시꾼들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얼음 위에 파놓은 작은 웅덩이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그 보기 드문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직은 추운 1월이라 눈도 두텁게 쌓이고 얼음도 단단히 얼어있건만 마을에 사는 꼼꼼한 땅 주인은 여름에 마실 물을 시원하게 식힐 얼음을 가져가겠다고 호숫가를 찾아온다. 참으로 인상적이고 심지어 애처로울 정도로 얕지 않은가? 아무리 그래봐야 다음 생에서 여름에 마실 물을 시원하게 식혀줄 얼음까지 이번 생에서 챙겨두지는 못할 텐데 말이다. 숲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가지 매력은 봄이 오는 것을 지켜볼 여유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때 나는 봄의 첫 징조를 기민하게 살핀다. 돼지가 식물의 잎을 통해 그 자신을 외부로 표현한다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그 생각을 품고 진통의 진통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눈보라치던 겨울이 고요하고 온화한 날씨로 어둡고 굼뜨게 움직이던 시간이 밝고 탄력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과정은 만물이 성명을 발표하는 매우 중대한 시간이다.